예, 국제무역론 13강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낙이란 것은요, 청약자의 청약에 의해서 무조건적으로 동의하고 계약 성립을 목적으로 행하는 피청약자의 의사표시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acceptance라고 하죠. 자, 청약자의 청약에 대해 무조건적 동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적 동의고요. 승낙한다는 것은요, 계약 성립을 목적으로 행하는 피청약자의 의사표시다. 피청약자는 청약을 받은 사람을 우리가 피청약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약의 의사표시가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한 조건은 뭐냐? 자, 성낙의 내용이, 성약의 의사표시를 했을 때 이것이 계약이 되기 위한 조건이죠. 그래서 이제 성낙의 내용이 청약의 내용과 완전하게 일치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성낙하는 것이 청약하는 것의 결국은 이제 그 내용을 이해하고 성낙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성낙의 내용이 청약의 의사표시와 완전하게 일치해야 된다는 것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알고 승낙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르고 승낙했을 때는 우리가 그거를 여러 가지 법률적인 효과가 있는데요. 착오라든지, 그죠? 기망이라든지, 또는 이제 강박이라든지, 이제 이러한 것들에 의해 가지고 승낙을 한다면은 그 승낙은 효력을 잃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승낙은 절대적, absolute, 그리고 최종적, final, 그리고 무조건적이다. 즉 unconditional이어야 됩니다. 성약의 조건은 아까 얘기했지만 절대적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absolute, final, unconditional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성낙은요, 미안합니다. 청약의 유효기간 내에서 행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유효기간이 경과해버리면, 그쵸? 앞전에서 이야기했죠. 그 기간이 경과해버리면은 실질적으로 성낙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성낙의 법적 효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낙의 방법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방법을 따르지 않은 성낙은 또 효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있죠? 자, 또 이제 보면 미안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이제 청약이 특정인에게 행해진 경우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당사자만이 성낙을 해야 된다. 그 당사자의 성낙만이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청약이 특정인에게 행해진 경우는 그 당사자만이 성낙을 해야 된다. 그 부분, 그죠? 그 부분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청약에 대해서 그것이 법적으로 그 청약이 효력이 이제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청약자, 즉 청약을 받은 사람이 그 청약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성낙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이 성낙은 성낙을 하기 위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성낙이 성립되기 위한 성낙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조건들이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요, 일단 이 성낙이 청약의 내용과 일치해야 된다. 이 말은 뭐냐? 청약을 한 내용을 오인하거나,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좀 강제적으로 했다거나, 그죠? 이런 이제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이 생겼다 그러면 차고나 이제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있었다면 이제 그것은 그 내용을 알고 승낙을 했다고 볼 수가 없죠. 그죠? 또는 내용을 알았더라도 자신의 의사로서
승낙을 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럴 때는 이것이 승낙으로서의 법적인 효력이 없어집니다. 이해하시겠죠? 또한 이제 승낙은 절대적이고 최종적이고 무조건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됐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승낙이란 것이 acceptance란 것 자체가 부분적으로 했을 때는 그거는 이제 승낙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말 그대로 반대 청약이 되는 거죠. 이의 있습니다. objection 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거하고 같은 거기 때문에 그것은 승낙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승낙은 무조건적으로 무조건적이란 것은 결국 청약자가 제시하는 그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어떤 파이널하게 어그리먼트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건 최종적인 것이고요. 또한 이것은 또한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또한 청약은 뭡니까? 효력기간 내에서 행해져야 되는 거죠. 효력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주장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거는 이제 뭡니까? 상대가 그것을 청약을 한 사람이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조건이 있는데요. 요 기간 안에서만 내가 거래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해버린다면은 그것은 뭡니까? 그거는 맞지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조건 안에 그것을 이제 행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그런 이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승낙의 방법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 방법에 따라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특정행위에 행해진 것은 그 특정인만이 그것을 행사할 수 있다. 그죠? 이제 그러한 이제 조건들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 그래서 이제 이 승낙 중에서요, 승낙의 조건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제 승낙의 방법입니다. 그죠? 자, 이제 승낙의 조건은 마찬가지로 청약의 조건하고 같죠. 아까 이야기했죠. 그죠? 청약과 완전히 일치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승낙의 조건은 그거와 같다. 그죠? 자, 승낙의 조건은 청약의 조건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승낙은 무조건적이어야 된다. 그죠? 자, 그래서 그리고 승낙의 방법은요. 우리가 구두로 오러를 해도 되고요. 서면 라이팅으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행인 액션으로 해도 됩니다.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보면 전자우편이나 전보, 텔렉스, 그죠? 또는 팩시밀리, 전화, 항공우편 이런 것들 중에 정해진 지정한 방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렇지만 승낙의 방법은 오럴, 구두라든지 서면, 라이팅이라든지 그다음에 행위, 액션 어떤 방법으로 해도 좋습니다. 또한 승낙은 조건에 대한 청약에 대한 청약 조건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그죠? 무조건적으로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그죠? 이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We accept your offer. 그러면 요거는 당신의 오퍼를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We confirm your offer. 그죠? We agree your offer. 이런 식으로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승낙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승낙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가 보면, 우리가 성낙은, 우리가 무조건적 성낙, unconditional acceptance, 요거는 계약을 유효하게 성립시키는 성낙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위에 의한 성낙입니다. acceptance인데, by action. 자, 위에 거는 무조건적 성낙이라 했습니다. unconditional acceptance라 했고, 자, 우리 acceptance는 unconditional acceptance가 있고, 그 다음에 acceptance by action이 있습니다. 자, unconditional acceptance는 청약의 내용에 아무런 변경 또는 추가 없이 행하는 성낙을 우리가 말합니다. 그걸 우리가 unconditional 또는 다른 unconditional acceptance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청약에 대한 동의 의사표시로서 동의 의사표시를 행위로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acceptance by action이라고 합니다. by action을 함으로써 acceptance를 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행위에 의한 성낙과 무조건적인 이제 성낙 이렇게 우리가 성낙은 계약을 유효시키기 위한 성낙으로서 분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을 성낙시킬 수 없는 성낙은 그럼 어떤 성낙이냐 하면요. conditional acceptance. 자, 성낙은 무조건적이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청약에 대해서 그것을 조건 없이 그대로 받아들일 때 만약에 어떤 조건을 내걸면 그거는 뭐라고 우리가 얘기했나요? 그거는 반대 청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자, 그 부분은 우리가 반대 청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계약을 성립시킬 수 없는 청약은 일단 그거를 우리가 conditional acceptance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약의 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해서 행하는 성낙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걸 조건 부분이고 그 다음 부분적 성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partial acceptance 그 다음에 애매한 성낙이 또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equivocal acceptance라 해서 청약의 중요한 조건에 대하여 애매한 용어로서 행하는 성낙을 우리가 요거는 이제 애매한 성낙이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하는 부분적 성낙은 뭐냐 partial acceptance 아까 조금 말을 잘못했는데요. 부분적 성낙은 우리가 partial acceptance라고 애매한 성낙을 equivocal acceptance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건부 성낙을 conditional acceptance라고 합니다. 자, 요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알아놓죠. 그 다음에 이제 지연 성낙이 늦어진 것, 그것을 delay of acceptance라다. 성낙 회답 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약자에게 도달한 성낙을 우리가 delay of acceptance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애매한 성낙, equivocal acceptance. 그 다음에 부분적 성낙은 partial acceptance. 청약의 조건 중에서 일부만을 동의하는 성낙. 이것도 안 됩니다. 일부만이든 뭐든 이건 전부 다 무조건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조건부 conditional acceptance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조건부 성낙은 우리가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성낙이 되지 못합니다. 또한 이제 지연 성낙이 있고 또 침묵 및 행위를 하지 않는 무행위에 의한 성낙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청약을 수행한 피청약자가 청약자에 대해서 아무런 행위나 해답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것이죠. 침묵하고 있을 때 이런 것도 성낙에 포함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침묵하는 것도 우리가 성낙에 포함시킬 수가 없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연하거나 애매하거나 부분적이거나 조건부이거나 침묵하거나 또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자,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성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은 성낙의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입니다. 이 효력 발생 시기는 나라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각국마다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가 조금 틀립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는 도달주의, 그죠? 뭐 일본도 도달주의, 뭐 일반적으로 전부 다 영국, 미국, 그 다음에 이제 독일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엔나 협약에도 도달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일반 의사표시 일반 원칙은 다 도달주의죠. 그런데 우리가 성낙의 의사표시는 이제 그 대화자와 격지자 간에 따라서 어떤 주의를 택하느냐가 조금씩 이제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우리가 이제 대화자 간, 소위 해서 이제 대면을 하거나 바로 앞에 있는 상태죠. 아니면 전화를 하거나, 전화도 바로 그죠? 도달된 거죠. 텔렉스도, 그 다음에 이제 EDI, 전자문서, 이런 것도 모두, 일종의, 우리가, 대화자 간에 서 있어서, 그,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 영국, 미국, 독일, 비엔나 협약 모두가, 성낙 의사표시의 대화자 간에는 이제 그 바로 우리가 대면해서 할 때는 모두 도달주의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격지자 간, 그죠? 멀리 떨어져 있는 바로 이렇게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편이나 전보를 쳐야 될 경우에는 바로 대면은 아니죠. 근데 이제 물론 전화도 그렇고 텔렉스도 그렇고 전화는 뭐 바로 우리가 대화자 간이라 하고 텔렉스도 사실은 우리가 대화자 간으로 봐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EDI 전자문수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우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독일 비엔나 협약은 도달주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달해야지 뭡니까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외의 법에서는 모두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이 우리가 조금 틀린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격지자 간에는 우편이나 전보 같은 경우에 보면은 발신주의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그런데 독일은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사실은 성낙의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해서 해석이 상이하죠. 그죠? 그럼 이제 이럴 경우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이제 해결책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청약을 할 때마다 성약의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점을 당사자 간에 정하면 되겠죠. 확인해 주면 되겠죠. 당사자 간에. 자, 우리 이거는 바로 뭐 도달주의가 되는 겁니다. 아니면 발신했을 때 발신주의가 되는 겁니다. 하는 것들을 그죠? 청약시마다 그죠? 당사자 간에 확인해 두는 방법. 그죠? 그래서 결국 이거는 이제 계약서에 명기하는 방법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보통 청약할 때마다 그죠? 그 성낙의 회답이 도착하는 기한을 명시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성낙은 몇 월 며칠까지 뭐 도착하는 것을 조건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명시하는 이러한 이렇게 구체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체화시켜 놓으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명확하게 되는 거니까 악유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한 이제 우리가 이런 방법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의사표시의 일반 원칙은 도달주의입니다. 거의 글로벌 세계 모든 국가에서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소위 이야기하는 대면이라든지 전화단지 텔렉스라든지 EDI는 우리가 대화자간이라고 보고
이 대화자간은 역시 모두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편이나 우리가 이제 전보 같은 거, 그죠? 우편이나 전보 같은 거는 격지자간이라 이렇게 봅니다. 바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러한 것은 독일과 비엔나 협약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도달주의로 보고, 그 외의 나라에서는 역시 이것도 발신주의를, 그 외의 나라에서는 이것은 이제 발신주의를 거꾸로 보고 있습니다. 거꾸로 보고 있다. 자, 그렇게 된다는 차이점이 있다는 거. 자, 그럼 이런 이제 상이점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했죠? 결국은 이제 기한을 정해 놓든지 어느 때까지 도달하는 것만 유효하다, 내지는 상방이 어떤 주의를 체크할 것인지, 그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줍니다. 그죠? 우편과 전보는 일반적인 의사표시나 대화자간 의사표시하고는 달리 발신주의를 택하는데요. 그러나 독일은 여기에 대해서 도달주의를 택한다. 그래서 독일은 이제 모든 면에 있어서 의사표시의 일반 원칙은 도달주의를 택하는 걸로, 그죠? 도달주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역 계약의 기본 조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역 계약의 기본 조건이란 것은 뭐냐 하면요. 보통 무역 계약을 할 때, 매매를 체결할 때 우리가 쿼테이션이나, 그죠? 오퍼 시트나 아니면은 계약서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항목이 있습니다. 그죠? 그 항목이 들어가야지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나중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쌍방 간의 이제 거래에 대해서 서로가 이제 인정이 되겠죠. 그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통 이제 품질 조건, 그죠? 품질 조건은 품질의 결정 방법, 그다음 품질의 결정 시기, 그 다음에 품질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라는 이 세 가지 항목이 계약서에 명시되면은 훨씬 더 명확한 계약서가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품질 결정 방법, 품질 결정 시기, 그 다음에 이제 품질 증명 방법, 요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인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수량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죠? 그래서 수량 결정 방법, 또 수량을 이제 어떤 부분, 어디를 기준으로 수량을 결정할 것인가. 왜냐면은 우리가 벌크 화물 같은 곡물이나 이런 시멘트,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오면서 여러 가지 손실이 있는 거죠. 그죠? 손실이 있기 때문에, 양을 결정하는 시기를 확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같은 경우에 보면 곡물 같은 거 운송하다가 바람에 날리거나 여러 가지 자연적인 재해에 의해 가지고 조금 손상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럼 그거를 실을 때 할 건지 아니면 도착했을 때 할 건지 기준으로 할 건지, 그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확정해 둘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결정 방법, 결정 시기, 그 다음에 증명 방법, 이런 것들로 이제 수량과 품질은 거의 같은 항목으로 우리가 계약서에 명기해 두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가격 같은 거죠. 또는 가격 조건은 가격 산정 근거, 그죠? 그 다음에 가격 구성 요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산정해 두는 것이, 규정해 두는 것이 좋겠죠, 계약서에. 그 다음에 이제 선적 조건이 있습니다. 그죠? 선적 조건은 이제 선적의 시기라든지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 선적 지연에 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선적일, 선적일을 어느 날을 할 것인지, 그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규정해 놓는 것이 이제 좋겠죠.